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날씨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혹시 날씨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 5명당 1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현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앞으로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올해 3월 28일이었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국의 그 서울, 그다음에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 이 세 도시가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극심한 도시다. 여러분들도 그 올해 봄에 보면은 하늘이 굉장히 뿌연 날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인데 올 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서 주의보가 2배 이상 발령될 정도로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에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대기오염 문제를 정말 해결하지 않는다면 2060년에 가면은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봄이 되면은 뭐가 있죠? 네, 황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봄철이 되고 하늘이 아주 뿌옇게 변하면은 황사만장의 계절이라는 이 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시인의 시인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노란 모래먼지가 만기를 뒤엎었다. 그러니까 참 봄에 하늘이 누르면 좀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뭐 이거는 뭐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니죠. 황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봐도 뭐 우토, 토우 이게 무슨 뜻이냐? 흑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란 흑비가 내렸는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 가면은 붉은 비가 내립니다. 거기도 똑같은 사하라의 모래먼지가 날아가서 붉은 모래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비가 내리면 그 사람들은 피피비가 내린다. 그래갖고 막 뭐 난리치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사가 발생하는 지역은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다음에 베이징 위에 있는 중국의 그 동북 황토고 원지대, 다음에 몽골, 내몽골 지역, 다음에 만주 지역에 있는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황사가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 지금까지는 자, 이제 겨울에 땅이 얼어있던 땅이 봄철이 되면 녹습니다. 녹으면 녹았을 때 그때 이제 강한 저기압이 통과를 하면서 상승기류로 이 모래먼지를 불어 올립니다. 불어 올린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이게 이제 바람이 많이 강할 때는 이게 미국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상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황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다. 베이징이라든가 텐진이라든가 칭다오라든가 이런 공업지대를 지나오는데 공업지대는 상당히 스모그라든가 대기오염이 심합니다. 이쪽에 지나오면서 황사가 그런 오염물질을 갖다 흡착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대개 흡착된 물질들이 중금속 물질이 많습니다. 대개 뭐 구리라든가 뭐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부에서도 황사 안에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폐 손상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이제 눈 같은 데는 안구질환이죠. 접속성 결막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폐 깊이 들어서 허파까지까지 들어가서 혈관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입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혹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심혈관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구해 보면은 이 태아 질환, 그러니까 태아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인들 치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모래먼지가 많은 지역에 통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황사에 있는데, 자, 황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새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일 먼 거리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손을 뻗어서 손끝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리. 도대체 얼마나 나쁘면 정말 그렇겠습니까? 자, 이제 PPT에 나왔는데
팔 뻗어 다를 거리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리.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표현이 좀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쓰긴 씁니다. 그러나 그런 과장된 표현을 쓸 만큼 실제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2016년 1월에 베이징의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987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얼마나 나쁘냐 기준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5 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면 건강에 나쁘다래요. 그때부터. 그렇다면 거의 40배 이상 나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가,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만 그냥 나쁘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3월 28일 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나빴어요.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 초미세먼지 주의보하고 같이 발령됐었는데, 이때 이제 환경부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나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자, 많은 학자들은 니들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니들 한국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 무슨 우리 중국 탓을 하느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같은 건 21일 날 같은 경우는 한 86% 정도까지 중국에서 날아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21일 날 가장 나빴을 때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주의가 발령되면서 100 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86%가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86 마이크로그램이 중국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거 얼마예요? 14예요, 14. 14 정도라면요,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국가,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기준은 1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거기보다 더 좋은 공기인 거예요, 사실은.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이상 증가를 하면은 대개 이화여대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형아죠, 아이들. 기형아 출생 확률이 최대 16% 이상 증가를 한다. 다음에 덴마크 암학회에서는 폐암 발생 확률이 최대 22% 이상 증가를 한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조기 사망을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0.95% 이상 증가를 한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뭐냐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을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1등급입니다. 1등급 발암물질은 뭐냐 하면은 확실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정말 몸에 나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일 날 그날 이제 여의도 공원에 이제 제 아내랑 산책을 나갔었는데, 저는 이제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걸 아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썼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게 건강에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비가 와갖고 집이 쓸려 내려간다, 더워갖고 쓰러졌다,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데 미세먼지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은밀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중국, 당분간 그 세계 경제협력 개발 기구에서도 OECD에서도 전망을 했지만, 자, 이제 중국이 지금서부터 정말 열심히 막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까지는 계속 미세먼지 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만일 중국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2050년까지 미세먼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최대 30에서 80%까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솔직하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 환경부에서 중국 보고, 야, 우리 정말 심각하니까 니들 정말 미세먼지 좀 대책을 세워달라, 이 얘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중국 보고, 야, 우리 관측망 니들 관측한 거나 우리한테 달라, 이 정도예요. 그냥 나무나 우리가 심어주겠다. 그거 갖고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거의 크기가 같은 똑같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자, 이 미세먼지의 폐해 중에서 고려대학교 이종택 교수는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들의 폐질환이 증가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도 수도권만 매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약 80만 명의 폐질환자가 발생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세먼지가 일단 국민들이 나쁘다, 정말 이건 엄청 심각하게 나쁘다, 이게 먼저 인식이 돼야 되고요.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송이라는 데서 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다 그러면은 가급적입니다. 외출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두시고요. 집안에는 가습기를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한 40에서 60% 정도를 맞춰주시면은 습도가 이 미세먼지를 갖다 흡착해갖고 떨어뜨립니다.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자주 방바닥에 물걸레로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좀 자주 마셔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황사 올 때, 미세먼지 올 때, 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면 뭐 다 나온대더라. 이거는 사실 뭐 거의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미세먼지 왔고 황사 왔다고 밖에 일이 있는데 안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일 외출해야 한다면은 황사 마스크를 꼭 쓰시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긴 소매옷, 긴 바지, 그 다음에 머플러, 그다음에 모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부가 가급적 미세먼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와 같이 또 이때철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자, 그렇다고 야, 미세먼지 주의보가 열렸다고 문 딱 닫아두고 있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답답해서 어떻게 사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는 그래도 환기를 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미세먼지 시간별 평균 농도가 저희들이 그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전국 연평균입니다. 그걸 쭉 해보니까 하루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이 있어요. 2번. 높아진 시간이 2번 있습니다. 새벽 5시, 6시가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아침 10시 때가 가장 높아요. 다시 오후 4시, 5시가 좀 낮아져요. 그리고 밤 9시, 10시에 다시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아침에 창문을 열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도 다 환기를 시켜준 다음에 닫고 가습기를 틀고 그다음에 땅바닥을 시간마다 이렇게 좀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가 딱 같이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 우리나라 속담에 봄볕은 며느리에게 쪼이고 가을볕은 딸에게 쪼인다. 아니, 왜 예전에 시어머님들이 저랬을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봄철 기상이 독특해요. 봄철에는 뭐가 있어요? 황사가 있죠. 미세먼지가 있죠. 자외선도 높죠. 일사량도 강하죠. 일조 시간도 길어요. 가을에는 공기가 깨끗해요. 미세먼지도 없어요. 자외선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 아들 뺏어간 이 얄미운 며느리, 야, 너는 봄철에 나서 일해. 너 나가. 네가 나가. 그리고 우리 예쁜 딸, 너는 가을철에 너 나가서 그때 일해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사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요, 그게 우리나라 예전의 선조들의 삶입니다. 아마 예전에 시어머님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즘에 뭐 그러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대답이 좀 작은 거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자외선은요, 자외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 파장이 긴 게 적외선이고 파장이 짧은 것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광선과 자외선은 세 영역으로 다시 나뉘는데, 가시광선과 가장 짧은 곳이 자외선 A, 그다음에 자외선 B, 가장 짧은 파장이 자외선 C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표면에는 자외선 C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에는 오존층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통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면 자외선 A, 자외선 B입니다. 근데 이제 자외선 B 같은 경우도 90% 이상을 오존층에서 차단하니까 실제로 지표면에 내려오는 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외선 A 같은 게 95%가 지표면까지 내려오니까 우리가
대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자외선 A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외선은요, 아무 때나 강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자외선을 쬐면 건강에 좋아요. 그죠? 자외선을 쬐지 않으니까 막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외선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아침에 또 저녁 무렵에 일사각이 좀 낮아질 때 이때 햇볕을 많이 쬐요. 이때는 자외선 강도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러나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게. 그러나 자외선 강도가 가장 강한, 햇볕이 가장 강한 이 시간이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만일 일을 갖다 밖에 가서 하실 게 있다면 이 시간은 피하시고 조금 오전에 일을 하시고 좀 늦게 하시고 이런 좀 지혜롭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자외선 강도가 아주 강한 지역이 있어요. 제일 첫 번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는 일단 뭐 하늘로부터 그대로 자외선이 들어오는데 바닷가의 특징이 뭐냐면 공기가 맑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물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이 상당해요. 모래에서도 15에서 25% 정도 태양빛이 반사해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닷가는 삼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 아주 정말 열심히 차단제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거죠. 산에 가면은 야, 그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무슨 자외선이 있느냐. 근데 안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외선의 양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발 고도에서 1km 올라가면 자외선 양이 20%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이 양이 엄청난 거거든요. 산에 등산 많이 다니시는 분들 대개 얼굴이 검어요. 저는 그 영향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차입니다. 이제 강도가 좀씩 약해지는 건데 차안도 결코 자외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자, 차를 운전하면 일단 앞에서 들어오는 태양의 반사율이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면 옆쪽, 여기는 유리창이죠. 유리창은 자외선 A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자외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정도 이 트럭 운전을 했던 그 노인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낮에도. 근데 보니까 이쪽, 그러니까 이 유리창 있는 쪽에 얼굴이 굉장히 노화가 돼 있어요. 이쪽 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얼굴이 한쪽은 노화가 되고 한쪽은 젊고. 좀 그로테스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타실 때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영향받는데 대개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될 때는 대개 홍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뭐 좀 약간 더 받으면 화상, 혹은 뭐 검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좀 심해지면 주근깨 생기고 막 그러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은 좀 심각해집니다. 광노화라 그러죠.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피부암이 생깁니다. 대개 이런 홍반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색소 침착 같은 건 자외선 A의 영향이 많고요. 다음에 이제 피부암이라든가 백내장은 자외선 B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장시간 노출을 하다 보면 피부암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일사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온도 상승시키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9년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환자가 약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4년 뒤인 2013년에 15,00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으로 인한 겁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못지않게 자외선도 건강에 나쁘다. 그죠? 좋다? 나쁘다. 다음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1,600만 명이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20%입니다. 320만 명이 자외선으로 인한 백내장이었다. 백내장 걸려 실망하는 수가 전 세계적으로 320만 명입니다.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이 백내장 같은 게 이렇게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자외선 B가 장시간을 쬐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외선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들, 대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들이지만은 우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는 건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도 우리가 SPF라고 써 있는 거는 자외선 A죠. 차단하는 것이. PA라고 써 있는 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대개 모자, 선글라스는 꼭 여름에는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하여튼 봄철부터 가을 되기까지는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끼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멋과 패션이 아니에요. 건강입니다. 자, 예전에 왜 오존홀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극에 오존이 구멍이 났다. 구멍이 나니까 오존이 구멍이 나면은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죠. 하나도 투과를 저희 차단을 못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극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가까운 나라가 칠레 혹은 아르헨티나의 극적과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이쪽에 야생동물들이 엄청 많이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의무적으로 학생들은 전부 다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다 끼게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만약 안 그러면 부모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철에서부터는 모자 쓰시고 다음에 선글라스 끼시면 일단 멋있어도 보이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다음에 옷도요. 가급적 검은색, 올이 아주 두꺼운 것, 그 다음에 촘촘한 이런 것들이 자외선을 많이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안 입으면 되는 거죠. 밝은 레이스 네. 이거 안 입으면 되나? 우리 오 아나운서님 밖에 나가시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외선에 그냥 공격을 받자.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피부 암 걸린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걸렸느냐 하면은 바로 귀 뒤입니다.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턱 밑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얼굴은 아주 꼼꼼히 잘 바르시는데 귀에 바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귀 뒤에, 그다음에 목, 턱 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바르실 때는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외선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그다음에 오존입니다. 자, 오존은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아까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덥다, 춥다. 야, 뭐 오늘 바람 많이 분다니 옷 더 입자. 막 다 그러는데 이건 안 보여요, 눈에. 당장 조금 마셔도 별로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몸에 치명적인 그런 건강에 이해를 주는 물질들이거든요. 자, 이 오존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오존은 일단 굉장히 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대기권에 보면 성층권 25에서 한 30km 상공에 가면 오존층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두께가 한 3mm밖에 안 돼요.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표면에 내려오는 자외선 C와 자외선 B의 90%를 차단해 줍니다. 가장 나쁜 자외선 거의 거기서 다 차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거기 오존은 괜찮은데 땅에 있는 오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땅에도 오존이 있거든요. 지표면에.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제일 많이 생기는 물질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이런 물질들이 자외선과 만나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오존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 오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굉장히 살균력이 강해요. 산화력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흡입을 하면 바로 폐 손상이 바로 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닿기만 해도 피부 질환이 생겨요. 노출되게 되면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요. 심장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물질입니다. 자외선이 강할 때, 기온이 올라갈 때 그때 생기거든요. 자외선하고 광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름밖에 안 생겨요. 오존은 더워져야 됩니다. 뭐 봄, 여름, 가을, 봄, 가을, 겨울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특별히 오존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존주의보가 지금 발령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일단 노약자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게 정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학생들 실외 학습을 하지 마라. 노인들도 실외에 나가는 것도 다 중지를 하라는 것이죠. 아까는 자제고요. 그다음에 중대 경보가 발표되면 학교는 다 휴교령을 내려라.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나쁘거든요.
오존주의보 같은 경우는 한 0.12 ppm 시간당. 그다음에 이제 오존 경보 같은 게 0.3 ppm. 뭐 ppm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도 수치 잘 몰라요. 뭐 중대 경보 같으면 0.5인데 그거 뭐 여러분들이 그 ppm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경보가 있느냐, 주의보가 있느냐만 알아도 만일 그걸 갖다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밖에 나가는 건 자제하시고요. 가급적 실내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대개 아까 말씀드린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름철 되면은 가급적 일은 오전에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차량하고 이제 광학반을 일으키니까 차들이 많이 정체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존 특보가 발령되는 지역, 그건 지역 따라 따르게 하거든요. 딱 보면은 거의 차들이 밀리는 지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이 이렇게 막 있는 곳,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곳 있죠. 이런 곳이 오염이 농도가 이제 축적되면서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일 외출하시더라도 조금 뭐 외곽 이런 쪽은 괜찮아요.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심지, 차가 많은 곳, 이런 곳, 또 오후 1시와 4시 사이만 피하시면은 뭐 그냥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마로 갑니다. 우리나라 기상 현상에 이제 장마가 뭐 여름철에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죠. 자,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제가 이제 속담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속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선조들의 삶입니다. 삶을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마가 길면 보은색 시들이 들창을 열고 뭐를 흘려요? 눈물을 흘린다. 이게 뭐냐면요. 보은에는 대추를 많이, 지금도 보은 대추 유명합니다. 근데 대추가 잘 여물어야 시집갈 혼수미천이 생겨요. 근데 이놈의 비가 많이 오면 대추가 안 열어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처녀들이 창문을 열고 눈물을 흘린다는 속담이 생긴 거예요. 남한에는 이런 속담인데 북한에는 뭐가 있냐면 관북지방 갑산이라는 지역은 장마가 짧으면, 이건 반대죠. 장마가 짧으면 갑산 색시들이 눈물을 흘린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말을 많이 껴요. 삼 있죠, 삼. 근데 여기는 비가 안 오면 삼이 안 자라요. 여기는 비가 많이. 그러니까 장마가 짧아서 비가 안 오면 흉마가 돼요. 마가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이 갑산 색시들이 배 몇 필에 오랑캐에게 몸이 팔려갔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속담들이 보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대에서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우리들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이제 이 장마에 관련된 속담 중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뭄? 아래 무서워요. 근데 장마 때 보니까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죽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밭도 뭐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체감적인 인식이 장마 피해가 가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비가 오는 날은 학교에서 벌서는 아이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자, 장마철에서 비가 자주 내리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꾸지지하죠. 진짜 좀 그렇죠. 제 예전에 제 높은 상관분이 비가 올라려면은 그렇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진짜 막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럼 딱 돌아 나와서 야, 오늘 저기압이야, 저기압. 그러니까 저기압 때 비 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 비가 올라치면 기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기상현상에서 뭐예요? 기온은 올라가요. 다음에 습도도 올라가요. 이런 기상현상이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요. 습도가 높을수록 사람을 불쾌하게 됩니다.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데다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꾸 옆에 친구랑 싸움을 붙고 장난을 치고 그래서 벌써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원 의사들은 환자들이 막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산을 준비를 해요. 야, 비 오겠구나. 뭐예요? 공격성이 증대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씨에. 그러니까 이 북미 인디언들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부족하고 전투를 할 때는 뭘 했냐면 비 오기 전날 꼭 이때 전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자기들 인디언 전사들이 가장 공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리적으로 실제로 이 비 오는 날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비 오는 날 성범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 자, 저 포스터가 영화 포스터입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죠. 저게 배경이 됐던 게 뭐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제 미제 사건인데 뭐예요? 부녀자들을 폭행을 하고 죽였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말이죠. 비 오는 날 성폭행, 성범죄가 증가를 한다. 근데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강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들, 여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폭행이 증가를 한다라고 그 경찰청 통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개 경찰청 그 자료를 보니까 비 오는 날은 일단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좀 공격적으로 변하고, 거기다 되게 성폭행, 아동 성폭행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해자 집 아니면 피해자 집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다가 주의가 어둡고 호젓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동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판에 이성 없는 얼어 죽으려면 이성이야. 당신도 부자에 되는 거 부자 때문에 그런 얘기 해. 여러분. 뭐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저런 놈 그냥 놔야 돼. 예컨대가 정말 정신 못 차려? 야, 벌써 내 놈아. 너뭘 잘한다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야, 그러면 내면 저 사람들과 최고야. 혹시 이 영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님. 저 개 같은 영화. 날의 오후. 역시 진짜 역시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제 1995년에 개봉됐던 개 같은 날의 오후입니다. 제목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자, 그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비가 이제 장마철 되고 더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민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제 막 더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扇풍기 켜고 냉장고 돌리고 풀로 다 이제 가전제품을 돌다 보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던 변압기가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웃이 딱 발생을 한 거죠. 이거 어디로 와요? 여름철에 집안에 문 닫고 있으면 못 있죠. 그러니까 다 밖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광장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때는 서로 신경이 굼서 있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 같고 패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이 뜨거운 기온, 이러한 날씨 조건들이 사람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만들고 또 혹은 다른 그런 심리 상태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가을, 늦가을에 들어가서 겨울철에 들어가면은 특히 여성분들 우울증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게 왜 그래요?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법이 햇빛을 많이 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일조량이 늘어나면은 자살률이 증가를 해요.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드미트리 교수가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분이 세계 20개 국가의 일조량과 자살률 갖다 관계를 한번 그 연구를 해봤는데, 자 보니까 미국, 멕시코,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은 6월, 이 6월이 태양 고도가 가장 높죠. 일조량이 사실은 가장 강해요. 계절 지체 현상 때문에 8월이 가장 더운 것이지 일조량은 6월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6월에 보니까 자살률이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남반구는 어떤가? 그래갖고 이제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쪽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12월이 여름이죠. 12월에 가장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조량이 늘어나면은 뭐예요? 공격성도 늘어나지만 그 다음에 자살률도 굉장히 증가를 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소설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딱 보면서 이제 저는 날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날씨가 탁 들어오면은 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주인공이 메르소죠. 메르소가 느닷없이 앞에서 걸어오는 이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 사람에게 다시 총을 4발을 더 쏘죠.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너 도대체 왜 쟤를 원한이 있었냐? 왜 쏴 죽인 거야? 그랬더니 햇볕이 너무 강해서요.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햇볕이 강한 것이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게도 만들고요. 또 이렇게 해서 기온이 2도가 올라가면은 개인 간 범죄가 15%가 증가를 하고요. 집단 분쟁은 50%가 증가를 한다. 이거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여름철입니다. 장마 다 끝나고 8월에 가면 이제 진짜 복날이 다가옵니다. 자, 저 시가 중복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홍혜리 시인님의 시인데 딱 저 시의 전문입니다. 저게 독사의 이빨, 개의 혓바닥. 아, 그래요? 중복이라는 시에 딱 저건데 제가 저 시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 뜨거운 여름을 저렇게 딱 두 구절로 정말 표현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정말 독사의 화염 같은 이빨 앞에 쭉 늘어진 개의 혓바닥. 그걸 딱 연상을 하면은 무진장 덥구나. 뭐 그게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염,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바로 폭염이 되는 것인데, 폭염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대개 이제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폭염 일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상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정말 뭐 역대급이었죠. 뭐 거의 뭐 서울만 해도 폭염 일수가 18일, 다음에 열대 일수가 20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더워서 생전 처음으로 밤새도록 에어컨 켜고 잤습니다. 그 덕분에 요금 폭탄 진짜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2020년에는 지금보다 폭염 일수가 2배, 2040년 가면 4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2040년 가면 지금 서울이 20일이 폭염 일수였다? 며칠이 돼요? 폭염 일수가 80일이에요, 80일. 그럼 80일 동안 에어컨 안 켜면 못 산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폭염으로 가장 심각한 게 온열 질환인데, 그죠? 온열 질환자들이 대개 31.2도부터 1도 올라갈 때마다 70%씩 증가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그런 사건인데, 자, 이제 폭염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지만은 하여튼 날씨든 뭐든 가장 위험한 거는, 날씨를 위험한 분들은 노인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임산부들입니다. 자, 노인은 어린이인데 대개 폭염 사망자를 딱 통계를 해보니까 56%가 60세 이상의 고령, 하기야 뭐 60세 이상 요새는 고령자라고 안 합니다만 60세에서부터 하더라도 거의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더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시골에서 왜 더운 여름에 일하러 나갔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야외 실외 종사자들, 산업 현장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예가 2003년에 이제 유럽에 폭염이 휩쓸었어요. 자, 그때 이제 한 38도에서 40도의 폭염이 일주일 휩쓸었는데 유럽에서 한 7만 명, 프랑스에서 한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럽 같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죠? 의료 인프라도 최고예요. 그런데도 거의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온열 질환, 특히 열사병 같은 경우는 실려와도 치사율이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자꾸 나가서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자, 지금 갑자기 3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더운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모든 식당의 냉동고를 다 차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전부 식당 냉동고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시체 처리하면 뭐 화장터 가도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서울에서 몇만 명이 죽으면 무슨 수로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 노동자들이 깜짝 놀랐던 게, 죽은 사람들을 딱 보니까 다 뭐예요? 저분들이더라는 거예요. 다 보니까 노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노숙자, 독거 노인.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뜨거운 밭에 나가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기 프랑스 아시지만 거기는 경찰들도 파업하는 나라거든요. 돈 올려달라고. 근데 그 나라 노동자들이 합의를 합니다. 자,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하루를 갖다 국가에 반납하자. 그래서 휴일이 공휴일이 하루 없어졌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자, 이제 자연재해로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수도 없이 사람이 쓰러져 갈 텐데, 그때 쓰러지는 사람들 보니까 부자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그걸로 국가에서 시설도 만들고 의료진도 준비시켜주고 그렇게 해달라.
2004년에 법이 통과돼서 프랑스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폭염이 오면 따라오는 게 열대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허덕인다는 속담이 있어요. 기가 막힌 속담이네요. 예? 기가 막힌 네. 속담이에요. 우리 선조들이요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아주 날씨 속담을 보면 어떻게 이런 속담이 있지? 정말 나중에 속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다 소가 보니까 한낮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진짜 막 헉헉거리고 있었는데 밤이 돼도 딱 보니까 해가 떠 있는 거야. 세상에. 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 자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좀 일리가 있는 게요. 여러분들 낮에 뭐 35도까지 올라가도 저녁 때 되면 기온은 안 내려가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기온이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25도 이상일 때를 우리가 열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도 거의 자정전까지는 28, 9도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는 32도, 33도까지 올라가요. 밖에 문 열어도 28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는 지금 열대야가 왜 심각해지냐면 도시 같은 데는 이 구조물들이 열을 다 낮에 흡수를 했다 밤에 장파복사해서 내뿜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열대야가 발생을 하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잠을 못 잔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온도 조절 중추가 그러니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도 숙면을 못 취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막 일을 해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떻게 하면 버티겠는데 그게 막 계속 며칠, 올해까지 20일, 작년까지 20일 계속 된다? 대책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정말 심각해지죠. 업무 능률도 팍 떨어지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뭐 소화불량에다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걸 갖다 이제 뭐 열대야 증후군 혹은 수면 지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열대야를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 뭐 지금은 냉방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밤새 냉방 시설을 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있더라도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가볍게 운동을 하신 다음에 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시면요 굉장히 취침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하시는데.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술이라든가 아이스크림, 뭐 콜라 이런 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에어컨을 끄신 다음에 선풍기를 트신다고 하면은 직접 쬐지 않고 항상 간접 방향, 간접 바람을 갖다 쬐시는 것이 좋고 제습기를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50에서 한 60% 정도 하면요 말라야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사람이 기분이. 그래서 밤에도 꼭 제습기를 좀 켜두시는 것이 좋다. 제가 1994년에 정말 더웠던 해거든요.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23년 전이니까.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열대야를 극복한 걸 체험을 이제 신문에 칼럼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열대야는 열대야로 이겨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앞에 열대야는 열대야고요. 기상현상. 뒤에 열대야는 세수대야 열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수대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밤에 세수대에다 물을 받아놓고 10번을 뒤집어 쓰면은 대야를 10번 이렇게. 열대야를 이길 수 있다. 제가 이 칼럼을 쓰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뭐 열대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되는 거지? 아니 말을 누가 말만 해. 어떻게? 자, 이게 이제 1박 2일에 나온 영상입니다. 진짜 보니까 뭐 동심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눈을 3번 받아 먹으면 감기를 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살갗을 문지르면 희고 부드러워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짜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한자어로 설기, 설부, 눈설자가 써고 피부. 이게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아주 백설공주 같이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완전히 눈에 대한 그 속담은 굉장히 많아요. 참 눈은요 상징하게 해서 전 세계에서 눈만은 다 좋습니다. 기상현상 중에 눈에 대한 건 참 좋은데 제가 우리 오희영 아나운서님 얼굴을 딱 보니까 예전에 눈도 많이 드셨던 것 같아. 그다음에 눈으로 막 살갗도 많이 문지르셨던 것 같아요. 아주 희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눈싸움 그죠?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진짜 아까 그 1박 2일처럼 예전에 뭐
눈싸움도 많이 하고 눈 오면 먹고 겨울에 야외 캠핑 나가면 눈 떠다가 그거 밥해 먹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이랬다가는 뭐 거의 뭐 사망 수준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인제는 깨끗하고 하얀 눈이 없어요. 이런 눈은 30년 전까지지 그 이후서부터는 급속하게 우리나라가 공업화됐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덩어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뭐 이산화황이라든가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뭐예요? 습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기하고 결합이 돼서 황산염, 질산염이 돼요. 이게 눈이 내려올 때 눈과 흡착을 해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뭐예요? 황산이나 질산 이런 거는 산성물질이거든요. 똑같은 산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2014년 1월 17일에 구로동에서 최악의 산성눈이 발견이 됐는데 측정이 됐죠. 이때 폐하 3.8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정상적인 눈의 50배 정도 더 산성도가 심한 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마신 식초 수준입니다. 뭐 식초야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 되지만 그 식초는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오염물질. 정말 심각한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은 어떻다고요? 맞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 왔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손자 데리고 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야, 우리 눈싸움 만들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반드시 우산을 써라. 저 같으면 비가 조금 올 때는 우산 안 써요. 머리가 좀 빠져갖고 그래도 비례도 좀 맞춰주려고.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눈 오면 절대로 우산 꼭 써요. 전 나쁜지 알거든요. 그다음에 저 눈 오는 날은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그다음에 외출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은 다음에 왜 코 세척하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 꼭 해줍니다. 호흡기로 들어오거든요. 아주 나쁜 물질들이. 눈을 맞은 날이란 맞이 할 수 없어서 반드시 집에 와서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람을 죽이는 날씨는 마칩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날씨 외에 실제 우리가 이런 기후 조건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동유럽 쪽에 폴란드를 가시면은 대개 가시는 곳이 아우슈비츠, 다음에 소금광산을 꼭 들릅니다. 자, 이 소금광산은 지하에 있어요. 여기는 어떤 기상적 특성이 있느냐면은 기온이 14도로 일정해요. 일단. 그다음에 그 공기가 뭐예요? 소금 수증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밖에보다 춥잖아요. 그러니까 좀 습도가 좀 높아져요. 겨울에는 밖에보다 따뜻하다 보니까 좀 약간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딱 2계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천식 환자에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상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는 1964년서부터 지하 211m까지 환자들을 내려와서 이제 그런 요양소를 만들어서 센터를. 그래서 6시간 동안 환자들이 그 밑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다가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 딱 올라가는데 천식 환자들의 치유율이 굉장히 높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후를 갖다 이용한 치료요법인데, 자,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 같은 데가 굉장히 사막 기후의 특성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맑아요. 불순 물질이 다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주 자외선이 좋은 자외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미국에서 가장 그 불량품이 나와서는,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 공장들이 있죠. 반도체 공장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전부 피닉스에 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천식 환자들은 다 피닉스로 와요. 저게 미국의 부자들이 나중에 오는 썬밸리가 저기에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저런 것이.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후치료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클라이밋 세라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타난 이런 기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햇볕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나쁘지만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이 또 반대로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지혜롭게 활용을 하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날씨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법들이 최근에는 이런 기후요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병원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자들의 보조치료요법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날씨 안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들인데, 제일 첫 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산기후요법입니다. 산이라는 게 이제 여기 산기후라는 건 400m 이상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평지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400m 이상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한 40헥토파스칼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산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맑아요. 그죠? 그다음에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낮다는 것은 사람이 이 물을 땀 같은 걸 증발을 빨리 시켜주기 때문에 쾌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 피톤치, 음이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단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기압 치료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다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400m 이상의 산에 올라가서 그냥 3주에서 4주 정도 그냥 거기서 사시다가 내려오면 저 치료 효과가 1년에서 보통 1년 반 정도 있다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면 산소 분압이 낮아져요. 산소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이거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때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량이 적어지면은 피 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스스로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호흡수가 적어지고 일단 그다음에 폐활량이 증가를 합니다. 맥박이 증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의 양이 증가를 하면서 일부분 혈압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뇌라든가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관의 양이 증가를 하면서 혈관이 튼튼해지고 넓어져요. 자, 이런 자연적인 치료 효과들인데 그러면서 적혈구라든가 혈색소가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 살면서 비정상적으로 되었던 어떤 호흡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기요법을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 빈혈, 당뇨, 고혈압, 기관지천식, 근육 류마티스, 비만증 등의 효과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 산치료를 참 많이 합니다. 일본이 그 산치료에 굉장히 빨리 눈을 떴는데 일본이 왜 그랬냐면은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저기압 치료라는 거죠. 저게 날씨가 저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산치료를 갖다 많이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반대입니다. 아까는 저기압이었죠. 높이 올라가서 기압이 낮아졌는데 이번은 기압이 올라가는 치료예요. 근데 우리가 기압이 높아지려면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이스라엘의 사해입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보다 400m가 낮아요. 그리고 그 주위로 한 1200m 되는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압이 평지보다 한 40헥토파스칼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압이라는 얘기 뭐냐면 산소 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폐기종, 만성 기관지 질환자들은 산소 낄 필요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산소량이 많이 호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외선도 높은 데 올라가면 강한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낮은 데로 내려오면 좋은 자외선이 많아져요. 거기다가 사해는 뭐가 있어요? 소금기, 수증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사해 치료 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부자들 있죠. 오게 합니다. 그냥 당신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는 바다 들어가면 뜨지 않습니까? 떠 있다가 나와서 쉬고, 떠 있다 나와서 쉬고. 그 옆에 이제 온천탕이 있으니까 온천탕 가서 쉬시고.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름철에 바캉스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참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전 산이나 바다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특히 건강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바다는 공기가 깨끗해요. 다음에 자외선이 아까도 말했지만 풍부해요. 다음에 주야간, 계절간 기온차가 굉장히 적어요. 온화해요. 사람이 히트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 오염물질 농도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드라든가 소금기 이런 공기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파도솔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이 처방 대전에 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제일 좋은 사람이 신경쇠약 있죠. 우울증 이런 분들은 바닷가에서 가장 치료 효과가 높더라. 다음에 이제 바닷가 가시면 좋은 게 고혈압이라든가 혹은 소화불량, 관절염 이런 분들이 상당히 치유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가셔도요, 그게 그냥 보내시는 시간이 아니고 나는 좀 이제 치료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습 치료입니다. 습에 들어가면 일단 가장 좋은 게 피톤치드하고 음이온이죠. 이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보다 거의 최대한 74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몸을 갖다 정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고, 습에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가 상당히 청정해지고 그다음에 습도가 낮고, 밖에는 지금 뭐 35도 막 끓지만 숲에 딱 들어오면 27, 8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공기 중에 비타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성질병 치과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이 독일이 이 습 치료를 제일 먼저 세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혹시 가보신 분들 가보면 참 숲이 많아요. 그러니까 숲의 이 효과를 제가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좀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함부르크라는 그 도시가 그 유럽의 환경 수도라고 불립니다. 가장 공기가 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보시면요, 도시 전체 면적의 70%가 숲하고 호수입니다. 거기는요, 잠깐 공부하다 나가면 숲이에요. 휴양림 갈 필요 없어요. 도시 전체가 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야, 정말 좋다. 여러분들 뭐 평소에도 숲에 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분도 좋아지시고 평온해지시고. 그래서 독일은요, 놀랍게도 숲 치료를 본인이 하겠다면 의료보험 효과를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숲 치료가 그만큼 사람들 주위에 굉장히 놀랍다는 걸 갖다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 주변에서 뭐 이런 휴양림에 숲 치료하는 기회가 있다면 좀 자주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날씨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날씨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이용을 하면은 정말 우리 건강에 아주 극히 해로운 그런 날씨도 많은 반면에, 그런 날씨를 잘만 지혜롭게 이용을 하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지혜롭게 평생 사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유익한 정보를 주셔가지고요. 예, 죽어라 들었습니다. 근데 주신 정보는 아주 저를 살려주는 정보여서. 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하고 책모자 준비해야겠다 싶고, 눈 절대 분위기 잡는다고 눈 맞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주의를 하다가 날씨가 예. 이렇게 우리의 또 생활하고. 생사를 가를 수 있는지는 그러게요. 또 오늘 새롭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요즘에 그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전용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재활용을 하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특별히 미세먼지 아주 작은 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르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스크하고 틀려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지 않으면 한 3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세탁을 하면은 그 기능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습도가 숨을 좀 쉬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들어가면 또 기능도 좀 떨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도 사실 이 황사 마스크 사는 게 좀 부담돼서 한 3번은 씁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최근에 우리가 새로 발병하는 많은 전염병들, 바이러스도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라든가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우리나라도 올해 초에 뭐 가금류가 보니까 뭐 한 3,700만 마리가,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똑같은 조류독감 바이러스라도 사람이 죽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변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는 치료약도 있고 백신도 있는데 이게 자꾸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떤 바이러스도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죠. 저는 평소에 잠을 좀 설치는 편인데요. 잠을 잘 때 가장 좋은 온도는 몇 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트 워커 교수가 그 연구를 했었죠. 사람이 지내는 온도가 가장 좋은 온도가 거실 같은 경우는 한 18도, 20도 전후가 가장 좋다고 해요. 목욕하는 온도는 한 22도 정도. 근데 시침실의 온도는 18도가 가장 좋답니다. 요새 분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오히려 숙면, 정말 가장 숙면을 취하려면 좀 서늘하게, 18도면 좀 서늘하게 느끼는 온도거든요.
그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맑은 날 주식을 사면은 흐린 날보다 수익률이 좀 높다고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싶어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사운더스라는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 그분이 보니까 이 맑은 날이 흐린 날에 비해서 흐린 날에 비 오는 날에 비해서 굉장히 그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갖다 해설을 할 때 이게 날씨 탓이다. 그러니까 이 밝은 날 이런 날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선대 김비영 교수라든가 뭐 서강대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맑은 날 주식 투자를 하면은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반기성 기상 전문가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